30회를 끓였습니다. 맑게, 깊게 흔들림 없이. 저녁 8시 반 가게 문을 닫으려고 국솥불을 줄이던 그때였습니다. 유리창 건너 골목 맞은편에서 하얀 LED가 툭 불을 삼키듯 켜졌습니다. 낯선 서체가 골목을 가르며 번져나갔지요. 진갈비. 나는 국자의 꼬리를 꽉 쥐었습니다. 쇳물이 식을 때 내는 소리처럼 심장이 똑 하고 울었습니다. 간판 바로 아래 익숙한 어깨선이 보였거든요. 내 큰아들 상우와 결혼했다가 이혼한 그 사람. 윤채. 팔짱을 낀 채 간판을 올려다보며 고개를 아주 조금 뒤로 젖히는 버릇까지 그대로였습니다. 30해 동안 이 골목은 을씨년스러울 때도 명절 같을 때도 늘 국물 냄새를 허리춤에 차고 다녔습니다. 대파 뿌리와 통마늘, 핏물 제대로 뺀 갈비뼈에서 올라오는 단내가 겨울엔 김처럼, 여름엔 안개처럼 퍼졌습니다. 나를 살린 건 사람이 아니라 이 향이었다고 몇 번이고 생각했습니다. 그런데 그 밤 간판 하나로 향이 눌리는 소리를 들었습니다. 내 이름이 가늘어지는 소리, 내 그릇이 작아지는 감각. 엄마, 문 닫아요? 진우가 뒷주방에서 나왔습니다. 응, 그만하자. 나는 대답했지만 눈은 창밖에 붙어 있었습니다. 간판 불빛이 유리창을 건너 내 작업대 위까지 흘렀습니다. 덩치 큰 그림자 하나가 내 손을 덮는 느낌. 나는 국자를 내려놓고 손등에 묻은 수분을 앞치마에 닦았습니다. 그날 밤 닫을 때까지 단골 둘이 더 들어왔습니다. 정복자 어르신과 시장 채소가게 미정이. 어르신은 언제나 앉던 3번 테이블에 앉아 은화, 오늘도 그거라고 말했고 나는 말없이 그릇을 내어놓았습니다. 사람은 말보다 반복으로 마음을 나눕니다. 그 반복이 흔들리는 예감이 들 때 침착해지지 못하는 게 사람이지요. 문을 닫고 나와 셔터를 반쯤 내렸습니다. 나는 맞은편으로 몇 발자국 다가갔습니다. 윤채가 나를 봤는지 아니면 그냥 공기를 본 건지 시선이 스치고 지나갔습니다. 나는 인사하지 않았습니다. 별일 아닌 듯이, 별일인 듯이 돌아섰습니다. 밤은 눅눅했고 골목은 새로워졌습니다. 다음 날 점심 손님이 한꺼번에 빠졌습니다. 늘 12시 10분이면 꽉 차던 테이블이 반만 찼습니다. 배달앱 주문 알림도 덜 울렸습니다. 종이 영수증은 바람보다 가벼웠고 냄비 뚜껑은 더 무겁게 느껴졌습니다. 엄마, 오늘 왜 이래? 할인이 휴대폰으로 앱 대시보드를 훑다 말했습니다. 첫날이니까 그럴 수도 있지. 나는 말했다. 새집 구경 가듯 새곡 구경 가는 거지. 말은 그렇게 했지만 내 혀끝엔 미묘한 쇠맛이 맺혔습니다. 불안은 늘 혓바닥 아래 금속처럼 숨어 있다가 필요할 때 빛을 냅니다. 이틀, 사흘. 점심부가 비었습니다. 저녁부까지 기침을 하기 시작했습니다. 리뷰가 뜨기 시작한 건 사흘째 밤이었습니다. 국물 탁해요. 예전 같지 않음. 불친절. 리필 늦음. 할인이 얼굴이 굳었습니다. 엄마, 이거 우리 손님 톤이 아니에요. 계정 파서 쓰는 말투가 있어요. 나는 휴대폰을 내려놓게 했습니다. 밥부터 먹자. 배고파서 불친절이 보일 때도 있어. 그 말은 나에게도 하는 말이었습니다. 배가 고프면 마음이 허기집니다. 마음이 허기지면 세상이 모서리부터 보이고 사람은 그 모서리를 원망합니다. 그 주 금요일 도매상 이도영이 고기를 내리며 어깨를 한번 으쓱했습니다. 사모님, 요즘 맞은편 집 고기 많이 나가요. 젊은 감각 있잖아요. 나는 웃었습니다. 그래, 축하해줘야지. 은하집도 뭐 바꿔봐요. 진한 걸로. 요즘 사람들 진한 거 좋아해. 우린 맑게 갑니다. 내가 대답했습니다.
30해 동안 바꾸지 않은 건 두 가지였습니다. 핏물 빼는 시간, 그리고 내 말투. 그 둘이 내 종교였고 내 방패였습니다. 방패가 언제 창이 되는지는 아직 모른 척하고 싶었습니다. 토요일 임대인 박만석이 들렀습니다. 권리금 이야기를 힌트처럼 흘렸습니다. 재개발 얘기가 슬슬 도네. 계약 갱신할 때 조건 좀 손봐야겠어. 나는 그 얼굴을 오래 보았습니다. 언제나 계산이 먼저 움직이는 얼굴. 밥보다 돈 냄새가 진한 사람은 가게에 오래 앉지 않습니다. 금방 일어나죠. 그날도 그랬습니다. 밤이 깊었습니다. 가게를 닫고 불을 끄는데 창에 비친 내 얼굴이 낯설었습니다. 맑은 국물에 내 모습을 비추면 늘 단단해 보였는데 오늘은 흔들렸습니다. 내가 만든 탕이 나를 떠받치지 못하는 날도 오는구나 싶었습니다. 집에 돌아와 레시피 노트를 펼쳤습니다. 남편이 살아있을 때부터 적어온 종이입니다. 물 온도, 뼈 무게, 거품 걷는 시간, 불세기, 팥뿌리의 길이, 아무도 모르는 내 손의 습관들이 글자로 누워 있었습니다. 그 사이사이에 단골 이름이 끼어 있었습니다. 복자 어르신 깍두기 크게, 미정 파김치 국물 넉넉히. 나는 기록을 읽다 말고 펜을 들어 오늘 날짜를 썼습니다. 진갈비 간판 점등 점심 40% 감소. 그리고 조용히 덧붙였습니다. 바꾸지 않는다. 더 정확해진다. 월요일 구청에서 위생점검이 나왔습니다. 일정에 없던 방문, 연달아 2번. 민원이 들어와서요. 젊은 공무원이 말했습니다. 냉장고 온도, 위생장갑 보관, 바닥 배수. 나는 뭐든 보여주었습니다. 보여줄 게 많다는 게 장사꾼의 자존심입니다. 돌아서는데 공무원 눈꼬리에 미묘한 연민이 지나갔습니다. 나는 그 연민이 불편했습니다. 국물은 동정으로 맛이 좋아지지 않습니다. 이틀 뒤 할인이 노트북을 돌려 보여주었습니다. 엄마 리뷰 올린 계정들 중에 같은 시간대에 4군데 가게에 동시에 리뷰한 계정들이 있어요. IP까지는 못 보지만 패턴은 보여요. 광고 대행 느낌. 나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증거가 되니? 직접 증거는 아니고 정황. 나는 그 단어를 마음속에서 오래 굴려보았습니다. 정황. 30해 동안 나는 정황 대신 향으로 싸웠습니다. 그런데 이제는 향만으로 부족한가 봅니다. 그날 밤 나는 국솥 앞에 더 오래 섰습니다. 뼈에서 우러난 기름막을 조심스럽게 걷어냈습니다. 너무 많이 걷으면 맛이 비고 적게 걷으면 탁해집니다. 국물은 사람과 닮았습니다. 너무 세면 짜고 너무 약하면 밍밍합니다. 중간을 지키는 게 제일 어렵습니다. 나는 국자를 들고 있다가 문득 깨달았습니다. 내가 지키는 중간은 누군가에게는 틈이 될 수도 있겠구나. 틈으로 들어와 흔들어 버리면 나는 어디에 기대야 하지? 그때 문이 열렸습니다. 종이 한 번 울렸고 윤채가 들어왔습니다. 손에는 꽃 같은 게 없었고 얼굴에는 기름기도 없었습니다. 단정한 재킷, 낮게 묶은 머리, 계산할 때 쓰는 눈빛. 오랜만입니다, 어머니. 나는 말하지 않았습니다. 손을 씻고 앞치마를 고쳐 맸습니다. 뭘로 줄까? 갈비탕 하나요. 그대로, 그대로. 그 말이 내 귀를 쳤습니다. 그대로를 먹으러 오는 사람 앞에서 나는 바꾸고 싶지 않았습니다. 나는 평소보다 천천히 그릇을 데우고 평소보다 살짝 더 뜨겁게 국물을 올렸습니다. 김이 났고 향이 났습니다. 그릇을 내려놓았을 때 윤채의 눈썹이 아주 조금 풀렸습니다. 변함없네요. 그래, 잘 드시라. 그 말이려다 말고 나는 그냥 옆으로 비켰습니다. 그녀는 숟가락을 들고 한참 국을 바라보다가
한 숟갈 떠넣었습니다. 입술이 젖었고 코가 아주 잠깐 벌름거렸습니다. 감사합니다. 그녀가 자리에서 일어나며 말했다. 잘 지내세요. 나는 계산대를 두드렸습니다. 안 받을게. 받으세요. 제가 드리는 건데. 안 받아. 그녀가 잠깐 나를 보았습니다. 그럼 다음에요. 그리고 나갔습니다. 종이 한번 울리고 문이 닫히고 국소치 아주 잠깐 숨을 멈췄습니다. 그날 밤 나는 결심을 노트에 적었습니다. 지킨다. 바꾸지 않는 게 아니라 더 정확하게 지킨다. 그리고 한 줄 더. 향으로만 싸우지 않는다. 다음 주 월요일 할인이 또 데이터를 들고 왔습니다. 엄마, 저쪽 집 홍보 가세요. 블로거 몇 명이 같은 날 올라왔고 사진 구도가 똑같아요. 협력사가 있는 것 같아요. 나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럼 우리도 준비하자. 시식회를 하자. 블라인드로. 엄마, 확실해요? 그래. 확실해. 맛으로 넘어뜨릴 수 없으면 기억으로 이긴다. 할인이 웃었습니다. 엄마 멋있다. 나는 웃지 않았습니다. 아직 멋있을 때가 아닙니다. 멋은 끝에 타는 불꽃이어야지 초입의 연기여서는 안 됩니다. 문득 윤채가 떠올랐습니다. 왜 하필 맞은편이었을까? 왜 하필 지금이었을까? 나는 알고 싶었습니다. 동정이 아니라 정확을 위해서. 정확은 내 무기니까. 그날 저녁 시장 끝에 있는 작은 카페로 갔습니다. 윤채가 거기 앉아 있을 것 같아서가 아니라 내가 거기서 묵고 싶어서였습니다. 커피를 기다리며 나는 내 손등을 오래 봤습니다. 국물에 데이고 칼자국이 남은 그러나 아직 뜨거운 것을 버티는 손. 이 손으로 나는 30해를 지켰고 아들 셋의 밥을 지었고 단골의 기분을 달랬습니다. 그리고 지금 이 손으로 또 하나를 지킬 생각입니다. 내 가게와 내 이름 그리고 내가 믿어온 방식. 창밖으로 어둠이 내려앉았습니다. 진갈비 간판 불이 켜졌습니다. 나도 불을 켤 겁니다. 국솥에 불, 내 노트에 불, 그리고 골목에 불. 누가 뭐라고 해도 내 불이 꺼지지 않는다는 걸 보여줄 겁니다. 나는 커피잔을 비우고 일어났습니다. 문을 여는 작은 종소리가 맑게 울렸습니다. 30해 동안 수천 번 울렸던 그러나 오늘따라 새로 들리는 소리. 이 소리의 끝에서 무엇이 기다리고 있을지 나는 대충 알고 있습니다. 이길 겁니다. 단호하게. 막과 정확과 사람들 앞에서. 내가 문을 닫고 골목으로 걸어 나왔을 때 바람이 파김치 냄새를 살짝 밀어 올렸습니다. 배가 고팠습니다. 배가 고프면 마음은 싸울 준비를 합니다. 내일은 조금 더 맑게, 조금 더 뜨겁게 끓일 생각입니다. 그리고 우리 방식이 틀리지 않았다는 걸 증명할 겁니다. 향으로만이 아니라 증거와 사람들로. 나는 다시 가게 쪽으로 걸었습니다. 셔터는 반쯤 내려가 있었고 손잡이는 손의 모양대로 달아 있었습니다. 그 다른 자리에서 나는 다시 시작할 겁니다. 가게를 연 지 30해 동안 첫 주의 점심이 이렇게 텅 빈 건 처음이었습니다. 보통은 12시만 되면 시장 사람들이 몰려와 자리가 모자랐지요. 상인들은 빠른 식사를 원합니다. 김이 서린 갈비탕 한 그릇이면 허리 힘이 돌아오고 오후 장사도 버틸 수 있으니까요. 그런데 그날은 시계가 12시 반을 지나도 테이블이 반쯤밖에 차지 않았습니다. 나는 국자 끝으로 탕을 휘저으며 손님들 발걸음을 기다렸습니다. 육수는 제대로 끓고 있었고 김치는 아침에 갓 꺼낸 알맞은 신맛이었고 깍두기 국물은 아직 톡 쏘았습니다. 아무 이상이 없는데 발걸음이 줄었습니다. 사람들이 눈으로 먼저 먹는다면 오늘 우리 집은 분명 여느 날과 같았습니다. 그런데 왜?
진우가 매상을 적으며 속삭였습니다. 엄마, 오늘 점심 매출 40% 빠졌어요. 그 숫자는 말보다 무거웠습니다. 숫자는 국물보다 냉정하지요. 국물은 오래 끓이면 더 깊어지지만 숫자는 오래 볼수록 피가 식습니다. 하리는 휴대폰을 붙잡고 있었지요. 엄마, 리뷰가 벌써 떴어요. 3건. 나는 젓가락을 내려두고 그녀 손에서 휴대폰을 받았습니다. 국물 탁해요. 예전 같지 않음. 불친절. 리필 늦음. 고기 즐겨요. 실망. 나는 천천히 숨을 들이켰습니다. 우리가 30해 동안 들어보지 못한 말이었습니다. 국물이 탁하다고, 고기가 질기다고, 그런 소리를 들어본 적이 없었습니다. 엄마, 이거 우리 단골 말투 아니에요. 봐요, 계정 만든 지 며칠도 안 된 새 계정이에요. 할인이 빠른 손가락으로 화면을 넘겼습니다. 나는 고개를 저었습니다. 밥 먹고 쓴 거겠지. 원래 익명은 가벼워. 그렇게 말하면서도 내 혀끝에 금속 맛이 났습니다. 불안이 혀 밑에서 솟아오르는 순간이었습니다. 이틀, 사흘. 점심시간은 점점 더 썰렁해졌습니다. 단골들이 슬쩍 인사를 하고 맞은편으로 발길을 옮기는 게 보였습니다. 시장 입구에 붙은 전단지에는 뉴트로 갈비탕, 맑고 담백한 진갈비 오피이엔이라는 문구가 선명했습니다. 윤채의 얼굴이 직접 보이진 않았지만 글씨체 속에서 그녀의 숨결을 느낄 수 있었습니다. 넷째 날 도매상 이도영이 고기를 내려놓으며 말했습니다. 사모님, 요즘 맞은편 집에 고기 많이 나가요. 젊은 사람들 감각 있잖아요. 나는 웃으며 대답했지만 내 손이 고깃덩이를 쥐는 힘이 더 세졌습니다. 그는 덧붙였습니다. 은하집도 좀 바꿔보세요. 요즘은 진한 국물이 대세래요. 나는 짧게 잘랐습니다. 우린 맑게 갑니다. 그 말은 선언이자 내 방패였습니다. 하지만 방패는 때로 더 큰 창을 부른다는 걸 알면서도 나는 버텼습니다. 토요일 저녁 정복자 어르신이 오셨습니다. 은화야, 요즘 왜 이렇게 손님이 없니? 저쪽 집도 가봤는데 국물은 깔끔하더라. 나는 대답 대신 김치통을 열어 국물을 넉넉히 부었습니다. 사람 마음은 말로는 못 붙잡습니다. 맛으로만 붙잡을 수 있을 뿐. 그러나 그날은 맛이 힘을 잃은 것처럼 느껴졌습니다. 아무리 뜨거워도 국물의 김은 맞은편 간판빛에 눌리는 것 같았습니다. 일요일 밤 나는 레시피 노트를 펼쳤습니다. 뼈는 6시간 중불, 거품은 20분마다 걷어낼 것, 대파는 한 뿌리, 통마늘은 4개. 글자들은 변함이 없는데 내 마음은 흔들렸습니다. 그리고 한 줄을 더 적었습니다. 진갈비 개업 첫 주 점심 40% 감소. 리뷰 이상 발생. 그 아래 굵게 적었습니다. 지킨다. 바꾸지 않는다. 더 정확해진다. 장사는 손님이 아니라 말로 흔들립니다. 밥은 한 그릇 먹으면 끝이지만 말은 한 번 돌면 멈추질 않으니까요. 월요일 아침 시장 입구를 지나는데 방앗간 주인 윤 씨가 불렀습니다. 사모님, 요즘 좀 어떠세요? 나는 짧게 대답했습니다. 늘 그렇죠. 그는 고개를 끄덕이더니 목소리를 낮췄습니다. 근데 손님들이 그러더라고요. 요즘 은하식당은 맛이 옛날 같지 않다고. 나는 그 자리에서 대꾸하지 않았습니다. 말이 더 붙으면 나는 분명 표정을 잃을 테니까. 표정은 장사꾼의 마지막 국물입니다. 국물이 식으면 손님은 떠납니다. 정복자 어르신도 다른 말을 꺼냈습니다. 은하야, 저쪽 집 가봤는데 사람은 많더라. 국물이 깔끔하대. 내 집은 예전보다 무거워졌다고 하더구나. 나는 웃었습니다. 어르신, 제 국물은 늘 그 자리에 있어요.
사람 입이 변한 거겠죠. 말은 그렇게 했지만 속으로는 바위가 굴러내리듯 무거운 게 내려앉았습니다. 점심이 끝나고 주방에 앉았는데 아이들 얼굴이 제각각이었습니다. 상우는 손에 힘을 꽉 주고 말했습니다. 엄마, 이렇게 가다간 끝장이에요. 방법을 바꿔야 돼요. 방법이라니? 국물 진하게 가자고요. 요즘 사람들 진한 거 좋아한다잖아요. 나는 단호하게 잘랐습니다. 우린 맑게 간다. 진우가 끼어들었습니다. 형 말도 일리가 있어. 우리도 세상 변하는 거 따라가야지. 진우야. 내가 목소리를 낮췄습니다. 맑은 게 우리 이름이야. 30해 동안 그걸로 왔는데 지금 와서 바꿔? 할인이 휴대폰을 들어 보이며 말을 끊었습니다. 엄마, 형. 지금 싸울 때가 아니에요. 리뷰 조작 흔적이 보여요. 같은 계정이 동시에 여러 가게 리뷰 올리고 있어요. 그 패턴, 누군가 조직적으로 움직인다는 거예요. 상우는 냉소했습니다. 그 누군가가 누군데? 뻔하지. 윤채지. 진우는 한숨을 내쉬었습니다. 형, 증거도 없는데 그렇게 말하면 안 돼. 괜히 우리가 나쁜 놈 돼. 나쁜 놈? 지금 나쁜 짓 하는 쪽이 누군데? 나는 두 아들을 번갈아 보았습니다. 뼈가 국물에 오래 잠기면 부서지듯 형제의 말도 점점 부서져 갔습니다. 그날 밤 나는 가게 문을 닫고 혼자 국솥 앞에 섰습니다. 국물이 은근한 불 위에서 소리를 냈습니다. 보글보글. 그 소리는 내 심장 소리 같았습니다. 나는 거품을 걷어내며 중얼거렸습니다. 지켜야지, 더 정확히 지켜야지. 하지만 머릿속에는 자꾸만 같은 말이 맴돌았습니다. 옛날 같지 않다. 국물이 탁하다. 돌고 돌아오는 말들은 결국 내 귓속을 파고들었습니다. 나는 레시피 노트에 오늘도 기록을 남겼습니다. 손님 반토막, 소문 심화, 아이들 갈등, 그리고 굵게 덧붙였습니다. 흔들리지 않는다. 하지만 외부를 지켜본다. 집안에 들어섰을 때 부엌 냄새가 달랐습니다. 30해 동안 같은 국물 냄새가 내 옷에 밴 탓에 나는 집에서도 그 향을 맡아야 편했는데 그날은 내 코끝에 이상한 비릿함이 맴돌았습니다. 아무것도 끓이지 않았는데 마음이 끓고 있었기 때문이겠지요. 저녁을 함께하던 자리에서 상우가 다시 말을 꺼냈습니다. 엄마, 이제는 정말 바꿔야 합니다. 맑은 국물은 옛날 사람들 취향이에요. 진한 걸로 가야 살아남습니다. 진우가 젓가락을 내려놓고 끼어들었습니다. 형 말이 완전히 틀린 건 아니야. 솔직히 요즘 젊은 손님들, 진하고 걸쭉한 국물 찾는 건 사실이거든. 할인은 양손을 들어 두 사람을 막았습니다. 형, 진우, 우리 증거부터 찾자니까? 리뷰 조작이 확실한데 우리가 먼저 맛을 바꾸면 지는 거예요. 그건 우리 이름을 버리는 거잖아. 새 아이의 목소리가 부엌을 메웠습니다. 나는 수저를 내려놓고 한참 동안 그 얼굴들을 바라봤습니다. 내 아들들, 내 딸 모두 나를 닮은 듯 달랐습니다. 상우는 고집이, 진우는 계산이, 할인은 눈치가 빨랐습니다. 그런데 그 셋이 지금은 서로의 눈을 피해가며 앉아 있었습니다. 그만해라. 나는 낮게 말했습니다. 맑은 국물은 우리 집의 얼굴이다. 30해 동안 지켜온 걸 하루아침에 버릴 수는 없다. 하지만 내 목소리에도 미묘한 떨림이 배어 있었습니다. 아이들 눈빛 속에서 그것을 읽었습니다. 내가 스스로도 흔들리고 있다는 걸 그들은 알아챘을지도 모릅니다. 며칠 뒤 아침장을 보러 시장에 나섰습니다. 고깃집 앞을 지나는데 두 아주머니가 수군거리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은하네 요즘 힘들다면서? 큰 며느리였던 윤채가 맞은편 차려서 손님 다 뺏었다더라.
그 집도 잘 되긴 잘 되던데. 국물이 깔끔하고 서비스도 좋다고. 나는 발걸음을 멈추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그 말들이 내 등에 못처럼 박혔습니다. 사람들은 국물보다 말을 먼저 삼키니까요. 그날 저녁 가게에 불을 끄고 나오려는데 골목 맞은편 진갈비 간판 불빛 아래 윤채가 서 있었습니다. 한 손에는 전단지를 쥐고 있었고 다른 한 손으로 머리카락을 귀 뒤로 넘기고 있었습니다. 내 쪽을 보는지 아니면 그냥 허공을 보는지 알 수 없었습니다. 하지만 그 그림자 하나로 내 가슴이 다시 조여들었습니다. 그녀는 이혼 후 내게 한마디 말도 남기지 않았습니다. 그저 사라졌고 이제는 다시 나타나 내 맞은편에서 불을 밝히고 있습니다. 왜 하필 여기였을까요? 왜 하필 우리 집을 정면으로 마주보는 자리였을까요? 나는 대답을 들을 수 없었습니다. 하지만 대답 대신 그림자가 말하고 있었습니다. 당신 집맛이 흔들리는 걸 내가 지켜보겠다. 그날 밤 나는 레시피 노트를 펼쳐놓고 펜을 오래 쥐었습니다. 오늘 국물 흔들림. 그리고 그 아래에 한 줄을 더 적었습니다. 흔들리지 말아야 한다. 그러나 내가 흔들리고 있음을 인정한다. 장사는 국물로 하는 게 아니라 고기로 합니다. 국물의 뿌리는 결국 뼈와 살에서 나오니까요. 아무리 불을 잘 다뤄도 고기가 나쁘면 국은 맛을 잃습니다. 새벽 4시 나는 늘 그렇듯 축산물 도매시장을 찾았습니다. 서늘한 새벽 공기 속에 피와 쇠 냄새가 뒤섞여 있었습니다. 어둠 속에서도 칼과 고무장화가 반짝였고 사람들의 손길은 익숙하게 고기를 골라내고 있었습니다. 나는 그 길을 30해 동안 걸었습니다. 발걸음만으로도 어느 집 고기가 좋은지 알 수 있었고 손바닥으로 두드리면 결이 살아있는지 죽었는지도 구분할 수 있었습니다. 그런데 요즘 내 손이 낯설었습니다. 좋은 고기를 고르는데도 마음은 불안했습니다. 왜냐하면 내가 고른 고기가 우리 집으로만 가지 않는다는 걸 알았기 때문입니다. 이도영, 우리 집과 거래를 이어온 축산상입니다. 그는 오래전부터 성실했지만 계산이 빠른 사람이었습니다. 그날도 그는 큰 웃음을 지으며 고기를 내주었습니다. 사모님, 오늘 건 진짜 괜찮습니다. 뼈도 단단하고 살도 고르게 붙었어요. 나는 고개를 끄덕이며 묶음을 받았습니다. 그런데 내시야 한쪽으로 윤채 쪽 배달차가 서 있었습니다. 똑같은 상표, 똑같은 박스. 그리고 그 박스 위에 붙은 스티커 색이 내 것보다 한 단계 높은 등급이라는 걸 나는 단번에 알아봤습니다. 내 손이 고기를 더 세게 움켜쥐었습니다. 핏물이 장갑에 베어 손바닥까지 스며드는 것 같았습니다. 나는 차분히 물었습니다. 도영 씨, 저쪽에도 고기 대줘요? 그는 머뭇거리지 않았습니다. 네, 사모님. 뭐 시장은 넓으니까요. 등급이 다르네? 그는 웃었습니다. 아, 그건 상황에 따라 사모님도 아시잖아요. 요즘 저쪽이 물량이 커서. 그 말은 내 귀에 이렇게 들렸습니다. 사모님보다 윤채 쪽이 지금은 더 힘이 있다. 나는 아무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그 대신 손에 힘을 더 주었습니다. 핏물이 비닐에 스며드는 감각이 내 속에 분노와 섞였습니다. 가게로 돌아오는 길 차 안에서 상우가 물었습니다. 엄마, 그 사람 고기 등급 달라요. 우리한테는 중급, 저쪽엔 상급. 눈에 확 들어왔습니다. 나는 짧게 대답했습니다. 맞다. 이럴 땐 확실히 말해야 해요. 우리한테만 공급하든가 공정하게 나누든가. 이렇게 차별하면 장사 못합니다. 진우가 핸들을 잡고 말했습니다. 형, 그렇게 하면 오히려 우리가 불리해질 수 있어. 도매상도 먹고 살아야 하는데 저쪽이 물량이 크면 그쪽 붙는 게 당연하지.
괜히 우리가 강하게 나가면 끊어버릴 수도 있어. 나는 뒷자리에 앉아 두 아들의 말다툼을 들었습니다. 상우의 말은 분노였고 진우의 말은 두려움이었습니다. 그 사이에서 나는 아무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말 대신 손에 남은 핏물을 바라봤습니다. 그 핏물은 내 손을 더럽히는 게 아니라 내 결심을 선명하게 하는 것 같았습니다. 가게에 돌아와 고기를 손질하며 나는 레시피 노트를 펼쳤습니다. 오늘 고기 중급, 맞은편 상급, 그리고 한 줄을 더 적었습니다. 고기의 길은 배신할 수 있다. 그러나 국물은 배신하지 않는다. 나는 뼈를 찬물에 담그며 중얼거렸습니다. 핏물은 빼내면 된다. 탁한 건 걷어내면 된다. 남는 건 결국 맑음이다. 그날 저녁 윤채 가게 앞을 지나며 나는 우연히 그녀를 마주쳤습니다. 그녀는 낯빛 하나 변하지 않고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사모님, 장 보러 오셨나요? 나는 짧게 대답했습니다. 그래. 그녀는 웃었습니다. 요즘 고기 괜찮죠? 이도영 씨, 참 성실하더라고요. 그 말은 날카롭게 다가왔습니다. 그녀가 무심히 던진 말인지 아니면 내 마음을 더 흔들기 위한 말인지 알 수 없었습니다. 하지만 내 귀에는 이렇게 들렸습니다. 내가 당신 집 국물까지 흔들겠다. 나는 그저 고개를 끄덕이고 지나쳤습니다. 그러나 내 발걸음은 무겁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단단해졌습니다. 핏물을 빼낸 고기처럼 내 분노도 점점 맑아지고 있었습니다. 장사는 국물과 손님으로만 하는 게 아닙니다. 벽돌과 땅 그리고 임대인의 마음에도 달려 있습니다. 나는 30해 동안 국물을 지켰지만 그보다 오래 지켜야 했던 건 계약서였습니다. 월요일 오후 점심 장사를 끝내고 그릇을 씻고 있는데 문이 덜컥 열리며 낯익은 얼굴이 들어왔습니다. 박만서, 이 건물 주인입니다. 회색 양복에 금태 안경, 그리고 입가에 늘 걸린 미소. 그 미소가 친절로 보일 때도 있었지만 대개는 계산서 같았습니다. 은하 사장, 바쁘지? 아니요, 이제 정리 중이에요. 앉으세요. 그는 자리도 찾지 않고 바로 말을 꺼냈습니다. 이번 달 말에 계약 갱신이지? 네. 5년 단위라서 그렇죠. 그런데 말이야, 요즘 여기 상권 분위기가 달라졌어. 알지? 재개발 얘기 계속 나오는 거. 나는 수건으로 손을 닦으며 대답했습니다. 소문만 그렇지 아직 확정은 아니잖아요. 확정은 아니지만 움직임이 있더라고. 건물주들끼리도 회의가 있었어. 그는 일부러 말을 길게 끌었습니다. 그리고는 미소를 지으며 덧붙였습니다. 은하 사장, 내가 괜히 하는 말 아니야. 요즘 장사도 예전 같지 않다며? 나도 눈치가 있지. 옛날 같으면 점심마다 줄이었는데. 나는 그의 눈을 똑바로 바라봤습니다. 사장님, 하고 싶은 말이 뭐예요? 그는 마침내 본심을 꺼냈습니다. 임대료를 조금 올려야겠어. 이번에 재계약하면 말이지. 뭐, 요즘 시세에 맞춰서. 그리고 혹시라도 가게 팔 생각 있으면 내가 잘 아는 사람 붙여줄 수도 있고. 그 말이 끝나자 내 귀에선 국물이 끓는 소리 대신 피가 끓는 소리가 났습니다. 30해 동안 이 자리를 지킨 내가 이제 와서 내쫓길지도 모른다는 불안이 확 몰려왔습니다. 사장님, 나는 낮게 말했습니다. 저는 이 자리 떠날 생각 없습니다. 임대료도 갑자기 올리시면 곤란하고요. 그는 어깨를 으쓱하며 웃었습니다. 곤란하다고 해서 안 올릴 수는 없잖아. 나도 장사꾼이야. 다만 은하 사장이랑 오래 거래했으니 좀 봐주는 거지. 그의 말끝에서 나는 봐준다는 단어가 제일 싫었습니다. 봐주고 있는 게 아니라 쥐고 흔드는 거였으니까요. 그가 나간 뒤
나는 국솥 뚜껑을 열었습니다. 김이 치솟았고 국물이 고요히 끓고 있었습니다. 그 고요가 내 마음을 비추었습니다. 나는 작은 수첩을 꺼내 적었습니다. 오늘 임대인 방문, 재개발 소문, 임대료 인상 압박, 그리고 한 줄을 굵게 썼습니다. 국물은 지켜도 땅은 못 지킬 수 있다. 그 글자를 적는 순간 내 손이 떨렸습니다. 나는 처음으로 우리 집 국물이 아닌 다른 이유로 가게를 잃을지도 모른다는 두려움을 느꼈습니다. 저녁에 아이들에게 이야기를 꺼냈습니다. 만석 사장이 임대료를 올린대. 재개발 얘기도 흘리고 상우가 벌떡 일어났습니다. 봐요, 엄마. 세상이 우리만 지켜준다고 생각하면 안 돼요. 마시고 뭐고 결국 돈이에요. 돈으로 버텨야 살아남아요. 진우는 고개를 숙였습니다. 형 말이 틀린 건 아니지만 우리가 돈을 더 낼 여력이 있을까? 지금도 매출이 반토막인데. 할인이 조심스럽게 말했습니다. 엄마, 혹시 그쪽이랑 연결된 거 아닐까요? 윤채 가게도 임대인도 뭔가 묘하게 맞물리는 느낌이에요. 나는 대답하지 않았습니다. 아무 대답도 할 수 없었습니다. 내 안에서 두려움이 점점 자라나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국물로는 막을 수 없는 더 큰 세상의 파도가 밀려오고 있었습니다. 그날 밤 나는 국물 위에 떠오른 기름막을 걷어내며 스스로에게 속삭였습니다. 흔들리지 마라. 국물은 맑게, 마음은 단단하게. 누가 뭐래도 내 솥은 내가 지킨다. 그러나 마음 한켠에선 이런 소리도 들렸습니다. 손만 지켜서 뭐해? 땅이 무너지면 솥도 무너진다. 나는 그 소리를 애써 무시했습니다. 내일도 뼈를 삶아야 하니까요. 사람들은 국물을 보고 맛있다 말하지만 사실은 향에 끌려옵니다. 김이 올라올 때 코끝을 스치는 그 순간 사람의 마음이 먼저 움직이지요. 나는 그걸 30해 동안 믿어왔습니다. 새벽에 가게 문을 열고 불을 켰습니다. 아직 어둠이 짙은 시간, 가게 안은 차갑고 고요했습니다. 나는 국솥에 찬물을 붓고 어제 받아온 뼈를 하나하나 담갔습니다. 핏물이 스르륵 흘러나오며 물이 붉게 물드는 걸 한참 동안 가만히 지켜봤습니다. 핏물은 반드시 빼내야 한다. 남편이 생전에 늘 하던 말이었습니다. 핏물 남은 국물은 아무리 끓여도 탁하다. 사람 마음도 그래. 탁한 건 걷어내야 맑아진다. 그 말이 귓가에서 맴돌았습니다. 남편이 세상을 떠난 지도 오래지만 그 목소리는 여전히 국물처럼 내 삶을 지탱하고 있었습니다. 핏물을 다 빼내고 불을 올렸습니다. 중불 6시간. 나는 수첩을 열고 오래전 남편이 적어둔 글씨를 다시 따라 읽었습니다. 대파 뿌리 한 뿌리, 통마늘 4개, 월계수 잎은 넣지 말 것. 잡내가 사라지는 대신 국물이 죽는다. 나는 그 문장을 손가락으로 짚으며 스스로에게 물었습니다. 우리가 지켜온 건 무엇이었을까? 맑은 국물의 맛? 아니면 그 국물 속에 남은 기억? 점심 장사 전 우연히 맞은편 진갈비에서 풍기는 향이 골목을 건너왔습니다. 진한 갈비 국물 냄새였습니다. 들깨가루인지 기름을 더 낸 것인지 코끝이 순간 흔들렸습니다. 솔직히 그 향은 요란했지만 매력적이었습니다. 멀리서도 사람 마음을 끌어당기는 힘이 있었으니까요. 나는 국솥을 열어 내 국물의 향을 맡았습니다. 맑고 가볍고 깔끔했습니다. 그러나 한순간 혹시 너무 약한 게 아닐까 하는 의심이 스쳤습니다. 그때 할인이 다가와 속삭였습니다. 엄마, 저쪽은 요란한 냄새로 손님을 잡고 있어요. 하지만 우리는 달라요. 우리 손님은 국물을 다 먹고 나가잖아요. 남김없이 비우는 게 진짜 맛이라는 거 다들 알아요. 나는 고개를 끄덕였지만
마음은 여전히 흔들렸습니다. 저녁 장사가 끝난 뒤 나는 레시피 노트에 한 줄을 더 적었습니다. 향은 기억이다. 진한 향은 눈길을 끌지만 맑은 향은 오래 남는다. 그리고 스스로에게 다짐했습니다. 우린 진한 국물로는 못 이긴다. 하지만 맑은 국물의 힘을 더 정확히 보여주자. 흔들리지 말고 더 깊게. 그날 밤 나는 국물 위로 피어오르는 김을 바라보며 중얼거렸습니다. 윤채야, 내 국물이 사람을 끌어모을 수는 있겠지. 하지만 내 국물은 사람을 남기게 할 거다. 솥 위로 올라오는 향이 내 흔들리던 마음을 다시 붙잡아주는 것 같았습니다. 요즘은 사람 입보다 휴대폰 화면이 더 무섭습니다. 30해 동안 나는 단골의 말과 표정으로 장사를 지켰는데 이제는 이름도 얼굴도 없는 낯선 글 몇 줄이 손님을 앗아갑니다. 그날 오후 장사가 끝나고 나는 국물을 식히며 멍하니 앉아 있었습니다. 그때 할인이 노트북을 들고 와 제 앞에 앉았습니다. 엄마, 제가 좀 살펴봤어요. 리뷰 올린 계정들, 뭔가 이상해요. 화면에는 아이디들이 주르륵 나열돼 있었습니다. 모두 생소한 이름들이었지요. 이 계정들 만들어진 지 일주일도 안 됐어요. 그리고 같은 날, 같은 시간대에 여러 가게에 동시에 리뷰를 남겼어요. 내용도 비슷하고요. 나는 눈을 가늘게 뜨고 화면을 들여다봤습니다. 정말 그랬습니다. 국물 탁함, 불친절, 옛날 같지 않음, 단어까지 똑같았습니다. 할인은 목소리를 낮췄습니다. 엄마, 이건 자연스러운 게 아니에요. 누군가 조직적으로 움직이고 있는 거예요. 광고 대행사나 홍보 업체일 가능성이 커요. 나는 국솥 위에 남아있던 기름막을 떠올렸습니다. 겉으로는 반짝이지만 손으로 걷어내면 밑에 탁한 게 숨어 있는 바로 그런 느낌이었습니다. 저녁에 가족이 모였을 때 할인이 이 사실을 설명했습니다. 상우는 당장 목소리를 높였습니다. 봐요. 내가 뭘 했어? 이거 윤채 짓이잖아요. 뻔하잖아. 진우는 고개를 저었습니다. 형, 아직 단정 지을 수 없어. 증거가 부족해. 괜히 우리가 소문내면 역풍 맞아. 나는 두 아들의 말다툼을 잠자코 들었습니다. 그러다 조용히 입을 열었습니다. 맑은 국물로만 싸울 수 없다는 게 이제는 분명해졌다. 향으로는 마음을 잡아도 소문은 못 이긴다. 증거를 찾아야 한다. 이건 장사가 아니라 싸움이다. 내 목소리에 아이들이 잠시 멈칫했습니다. 나는 레시피 노트 옆에 새로 한 줄을 적었습니다. 국물은 향으로 지키고 가게는 증거로 지킨다. 그날 밤 가게에 불을 끄고 혼자 앉아 있었습니다. 노트북 화면 속 낯선 계정 이름들이 머릿속에 떠올랐습니다. 보지도 못한 사람들이 내 국물을 탁하다고 말하는 세상. 그 탁함이 내 마음까지 번져 들어오는 세상. 그러나 동시에 내 안에서 또렷한 목소리가 올라왔습니다. 흔들리지 마라. 내 국물은 맑다. 이제 그 맑음을 증명해라. 나는 조용히 펜을 들어 오늘 날짜를 쓰고 마지막으로 이렇게 적었습니다. 향과 증거, 둘 다 필요하다. 나는 결심했습니다. 흔들리는 소문과 낯선 계정들 뒤에는 결국 사람이 있다는 걸. 그리고 그 사람은 아마도 내 맞은편 가게 불빛을 켜는 그녀라는 걸. 그래서 나는 그녀를 만나기로 했습니다. 시장 끝자락, 오래된 카페, 낡은 의자와 낮은 조명, 그리고 커피 향이 뒤섞인 곳. 사람들의 눈을 피하기 좋은 자리였습니다. 나는 먼저 앉아 있었고 얼마 지나지 않아 문이 열리며 그녀가 들어왔습니다. 윤채, 깔끔하게 묶은 머리, 검은색 재킷, 단정한 표정. 이혼 당시의 초라함은 온데간데 없고 사업하는 사람의 냉정한 얼굴이 자리 잡고 있었습니다.
사모님, 오랜만이에요. 그녀가 먼저 인사를 했습니다. 나는 짧게 대답했습니다. 그래. 잠시 침묵이 흘렀습니다. 커피잔에 김이 올랐고 그 김 너머로 그녀의 눈빛이 흔들리지 않고 나를 바라보고 있었습니다. 가게 잘 되나 보네. 내가 먼저 말을 꺼냈습니다. 그녀는 미소도 없이 대답했습니다. 덕분에요. 왜 하필 우리 맞은편이었냐? 내 물음에 그녀는 천천히 커피를 한 모금 마셨습니다. 그리고 잔을 내려놓으며 말했습니다. 여기만큼 제가 이길 수 있는 곳이 없으니까요. 그 말이 내 귀를 찔렀습니다. 이길 수 있는 곳. 그녀는 싸움을 말하고 있었습니다. 장사가 아니라 싸움. 상우랑의 일은 내 잘못만은 아니었지. 내가 조심스럽게 말을 꺼내자 그녀는 고개를 저었습니다. 그건 끝난 일이에요. 제가 이혼했다고 해서 제 인생까지 끝난 건 아니잖아요. 저도 살아야 했습니다. 그녀의 목소리는 차갑지도 뜨겁지도 않았습니다. 그저 단단했습니다. 사모님, 전 제 방식으로 보여주고 싶어요. 제가 무시당한 게 아니었다는 걸, 저한테도 힘이 있다는 걸. 나는 순간 오래된 기억이 떠올랐습니다. 결혼 초 윤채가 처음 우리 가게에 와 서빙을 도우던 날. 서툰 손놀림, 긴장한 눈빛. 그때 내가 무심히 던졌던 말. 국물이나 제대로 따라. 아마 그녀는 그 한마디까지도 마음에 새겼을지도 모릅니다. 그래서 우리 가게를 흔드는 거냐? 내 물음에 그녀는 잠시 웃었습니다. 흔든다고 생각하세요? 저는 그냥 제 가게를 세운 겁니다. 손님이 어디로 가든 그건 손님의 선택이죠. 말은 정답이었습니다. 하지만 내 가슴 속에서는 그녀의 말이 이렇게 들렸습니다. 나는 이제 당신을 넘어서겠다. 대화는 거기서 멈췄습니다. 나는 더 묻지 않았습니다. 묻는다고 달라질 것도 없었으니까요. 자리를 일어서며 나는 그녀에게 짧게 말했습니다. 좋다. 내 방식으로 해라. 하지만 기억해라. 이 골목의 향은 내가 먼저 피웠다. 그녀는 대답하지 않았습니다. 그저 눈빛으로 받아쳤습니다. 싸움은 이미 시작되었고 그 눈빛이 증명하고 있었습니다. 가게로 돌아와 나는 레시피 노트를 펼쳤습니다. 오늘의 기록을 적었습니다. 윤채와 대면, 그녀의 동기 증명, 말은 정답, 마음은 도발, 그리고 굵게 썼습니다. 나는 국물로 지킨다. 이름으로 지킨다. 장사를 오래 하다 보면 잘 되는 날도 안 되는 날도 있습니다. 하지만 이번에는 달랐습니다. 안 되는 게 아니라 바닥으로 꺼지고 있었습니다. 월말이 다가오자 장부가 숫자로 나를 때렸습니다. 매출 반토막, 지출 그대로, 적자 누적. 숫자는 냉정했습니다. 국물은 오래 끓이면 깊어지지만 숫자는 오래 쌓이면 목을 조입니다. 직원 2명이 있었습니다. 한 명은 주방 보조, 한 명은 홀 서빙. 나는 결국 그들을 불러 앉혔습니다. 미안하네. 이번 달까지만 하자. 내가 더는 버틸 수가 없어. 그들의 눈빛이 무거워졌습니다. 사모님, 저도 여기 오래 있었는데. 그 말은 끝까지 이어지지 못했습니다. 나는 고개를 숙이며 그들의 손을 잡았습니다. 고맙네. 그동안 정말 고마웠어. 그 순간 30해 동안 지켜온 내 집이 무너지는 소리를 들었습니다. 사람을 내보낸다는 건 단순히 일손을 줄이는 게 아니었습니다. 그건 우리 집의 향기를 덜어내는 일이었습니다. 점심시간이 되어도 가게는 반쯤 비어 있었습니다. 단골 몇몇만 남아 조심스레 국물을 뜨고 있었습니다. 정복자 어르신마저도 고개를 흔들며 말했습니다. 은화야, 나도 이제 가끔 저쪽에 가야겠다. 미안하다. 그 말은 나를 칼로 찌르는 것보다 아팠습니다.
나는 억지로 미소를 지으며 대답했습니다. 어르신, 어디서든 건강하게 드시면 돼요. 하지만 속으로는 이렇게 외쳤습니다. 제발 가지 마세요. 제발 이 국물을 버리지 마세요. 가족들 사이의 대화도 날카로워졌습니다. 상우는 분노를 쏟아냈습니다. 엄마, 이렇게 버티면 뭐가 달라져요? 우리도 변해야지, 뭔가 새 걸 해야지. 진우는 고개를 떨구며 말했습니다. 형 말대로 뭔가 해야 하긴 하는데 솔직히 방법이 안 보여. 하리는 노트북을 덮으며 중얼거렸습니다. 리뷰 증거도 아직 부족해요. 이대로 가면 정말 가게 못 지켜요. 나는 새 아이를 바라봤습니다. 국물이 졸아드는 소리처럼 우리 가족의 목소리도 점점 작아지고 있었습니다. 그날 밤 가게에 불을 끄고 혼자 앉아 있었습니다. 텅 빈 의자들, 남은 냄비, 식지 않은 국물. 나는 스스로에게 물었습니다. 내가 뭘 잘못한 걸까? 맑게 지킨 게 죄였을까? 지키느라 바꿀 줄 모른 게 문제였을까? 눈물이 솟구쳤지만 나는 울지 않았습니다. 눈물은 국물에 섞이지 않습니다. 눈물이 국물에 떨어지면 맛은 탁해집니다. 나는 그걸 알았기에 울 수 없었습니다. 레시피 노트를 펼쳤습니다. 오늘 날짜를 쓰고 굵은 글씨로 적었습니다. 매출 최저, 직원 감축, 가족 갈등 심화, 그리고 한 줄 더, 이제 바닥이다. 하지만 바닥은 딛고 일어서는 자리다. 장사가 바닥을 치자 가게 안의 공기도 무거워졌습니다. 그릇 부딪히는 소리마저 힘없이 울렸습니다. 나는 그 소리를 듣는 게 괴로웠습니다. 30해 동안 들었던 가장 따뜻한 소리가 이제는 내 어깨를 누르고 있었으니까요. 그날 오후 문이 열리며 정복자 어르신이 들어왔습니다. 평소보다 발걸음이 무거워 보였고 손에는 비닐봉지가 들려 있었습니다. 은화야, 여기 좀 받아라. 봉지 속에는 갓볶은 김치와 참기름 한 병이 들어 있었습니다. 내 집에서 직접 담근 건데 내 국물에 넣으면 향이 더 좋을 거다. 나는 봉지를 받아들고 한참 동안 아무 말도 하지 못했습니다. 어르신, 왜 이렇게까지? 그는 내 말을 끊었습니다. 은화야, 30해 동안 내 국물은 우리 시장의 기둥이었어. 사람들이 지금 잠깐 흔들려도 다들 내 집에서 위로받던 기억은 잊지 못한다. 그 기억을 다시 불러내면 돼. 나는 어르신의 눈을 바라봤습니다. 그 눈 속에는 세월이 담겨 있었습니다. 가난한 시절, 우리 집에서 국 한 그릇으로 버티던 날들, 명절에 집밥 대신 은하식당에서 밥상을 받던 이웃들, 아픈 가족을 위해 뜨끈한 국을 포장해 가던 순간들, 그 모든 기억이 내 국물 속에 있었다는 걸 나는 그제야 깨달았습니다. 어르신은 말을 이어갔습니다. 은화야, 우리 골목 사람들끼리 잔치를 해보자. 한 그릇 잔치라고 이름 붙이고 가게마다 조금씩 내놓는 거야. 내 집은 갈비탕, 분식집은 떡볶이, 방앗간은 인절미. 사람들이 모여서 함께 먹으면 다시 이 골목이 살아난다. 손님은 단순히 맛만 찾는 게 아니야. 사람들은 기억을 찾으러 오는 거다. 나는 눈시울이 뜨거워졌습니다. 이것이야말로 내가 지켜온 진짜 힘이라는 걸 깨달았기 때문입니다. 저녁에 아이들에게 이 얘기를 전했습니다. 상우는 처음엔 시큰둥했지만 곧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래, 우리가 혼자 싸우는 게 아니구나. 진우는 조심스럽게 웃었습니다. 시장 사람들이랑 같이 하면 우리도 다시 힘을 낼 수 있을 거야. 하리는 눈을 반짝이며 말했습니다. 엄마, 이건 홍보 효과도 커요. 사진 찍고 퍼뜨리면 사람들 다시 모일 거예요. 가족의 얼굴에 오랜만에 빛이 돌았습니다. 그 빛을 보니 나도 웃을 수 있었습니다. 가게 불을 끄고 노트에 기록을 남겼습니다.
오늘 정복자 어르신 방문, 한 그릇 잔치 제안, 그리고 굵게 썼습니다. 사람들은 맛을 찾기도 하지만 결국 기억을 찾는다. 국물은 눈으로는 볼 수 없지만 향으로 증명됩니다. 그러나 세상은 이제 향보다 글을 믿습니다. 얼굴도 없는 계정들이 남긴 글이 30해 내 국물의 향을 눌러버리고 있었습니다. 그날 저녁 할인이 노트북을 들고 와서 제 앞에 앉았습니다. 엄마, 저 좀 들어보세요. 드디어 뭔가 나왔어요. 화면에는 여러 개의 표와 그래프가 떠 있었습니다. 나는 글보다 국물에 익숙한 사람이었지만 그날만큼은 숫자가 국물처럼 보였습니다. 할인이 설명했습니다. 이 계정들 리뷰 올린 시간이 다 비슷해요. 심지어 몇몇은 초 단위까지 같아요. 그리고 이 아이디 중 절반은 광고 홍보 계정 대행 업체에서 쓴 흔적이 있어요. 제가 온라인에서 추적했거든요. 특정 홍보 대행사가 운영하던 계정들이에요. 나는 숨을 들이켰습니다. 그럼 누가 그걸 시켰다는 거냐? 직접적으로는 아직 몰라요. 하지만 이 업체가 진갈비 오픈 홍보를 맡았다는 건 확실해요. 순간 내 머릿속에서 불빛이 번졌습니다. 윤채의 말이 떠올랐습니다. 저는 그냥 제 가게를 세운 겁니다. 손님이 어디로 가든 그건 손님의 선택이죠. 겉으론 정답 같았지만 뒤에 이런 장치가 숨어 있었던 겁니다. 손님이 발걸음을 옮긴 게 아니라 계정이 발걸음을 끌어당긴 거였습니다. 할인은 조심스럽게 말을 이었습니다. 엄마, 이건 직접 증거는 아니에요. 법적으로도 딱히 단죄하기는 어려워요. 하지만 정황은 분명해요. 그리고 이걸 모아두면 구청에 민원 넣거나 언론 쪽에 제보할 수도 있어요. 나는 오래 손에 쥐고 있던 수저를 내려놓았습니다. 국물로만 싸워서는 이길 수 없다는 걸 이제는 뼈저리게 깨달았습니다. 그날 밤 나는 가게에 불을 끄고 국솥 앞에 앉았습니다. 김이 고요히 오르는 솥을 보며 속삭였습니다. 국물은 향으로 증명한다. 하지만 가게는 증거로도 지켜야 한다. 레시피 노트에 오늘 날짜를 쓰고 이렇게 적었습니다. 리뷰 조작 정황 발견. 홍보 대행사 개입. 직접 증거는 부족. 그리고 굵은 글씨로 덧붙였습니다. 향만으론 부족하다. 증거가 두 번째 국물이다. 사람들 앞에 솥을 올리는 순간 내 심장은 국물처럼 끓고 있었습니다. 30해 동안 수천 번 국을 내놨지만 오늘처럼 떨린 적은 없었습니다. 시장 사람들과 가족들의 제안으로 한 그릇 잔치가 열렸습니다. 골목 어귀에 천막이 쳐지고 가게마다 음식을 조금씩 내놓았습니다. 떡볶이, 인절미, 순대, 부침개 그리고 내 자리에는 갈비탕 두 솥이 놓였습니다. 하나는 우리 집, 하나는 맞은편 진갈비. 오늘은 블라인드 테스트입니다. 할인이 마이크를 잡고 외쳤습니다. 사람들은 두 국물이 어느 집 것인지 모른 채 그저 맛으로만 평가하게 되었습니다. 나는 국자를 손에 쥐었습니다. 손끝이 떨렸습니다. 이 국물은 내 삶이었고 내 이름이었고 내 아이들이었습니다. 여기서 지면 30해가 무너진다는 생각이 밀려왔습니다. 사람들이 줄을 서서 국을 받았습니다. 김이 올라왔고 향이 퍼졌습니다. 나는 고개를 들어 사람들의 얼굴을 살폈습니다. 숟가락이 움직이고 입술이 젖고 눈이 잠시 감겼습니다. 그 순간의 표정을 나는 30해 동안 보아왔습니다. 맛을 느끼는 얼굴. 반대쪽 국물도 사람들 손에 들어갔습니다. 진한 향이 골목을 압도했습니다. 멀리서도 느껴지는 요란한 냄새가 사람들을 붙잡았습니다. 내 국물은 조용했고 그 국물은 시끄러웠습니다. 나는 잠시 흔들렸습니다. 엄마, 괜찮아요. 할인이 귓가에 속삭였습니다.
우리 손님은 결국 그릇을 비워요. 심사에 참여한 구청 직원, 언론 기자, 그리고 시장 사람들까지 모두 두 국물을 번갈아 맛보았습니다. 진한 맛이 확 끌리네. 근데 이건 끝맛이 깔끔하다. 국물이 맑으니까 부담이 없어. 아니야, 난 이쪽이 더 든든한데? 의견은 팽팽했습니다. 숫자로는 우열을 가리기 힘들었습니다. 그때 정복자 어르신이 앞으로 나왔습니다. 그는 두 그릇을 번갈아 보더니 내 국을 마시고 천천히 말했다. 이 국은 내 기억 속 맛이다. 내가 힘들던 시절, 내 허기를 채워주던 맛. 진한 건 잠깐 끌리지만 맑은 건 오래 남는다. 그 말에 사람들의 얼굴이 흔들렸습니다. 어르신의 목소리가 골목에 퍼지자 여론이 서서히 우리 쪽으로 기울기 시작했습니다. 할인이 준비해둔 자료가 공개되었습니다. 참고로 최근 리뷰 조작 의혹 정황이 확인되었습니다. 특정 홍보 대행사와 연관된 계정들이 같은 시간대에 비슷한 리뷰를 올린 흔적이 있습니다. 사람들이 술렁였습니다. 구청 직원들도 서로 눈빛을 교환했습니다. 언론 기자의 카메라 플래시가 터졌습니다. 나는 그 자리에 서서 깊이 숨을 들이켰습니다. 맑은 국물의 향이 내 코끝을 스쳤습니다. 그리고 마음속으로 중얼거렸습니다. 향으로 지킨다. 이름으로 지킨다. 오늘 반드시. 결과는 팽팽했지만 여론은 분명했습니다. 사람들은 떠나지 않았습니다. 그들은 내 국물 앞에 다시 줄을 섰습니다. 진한 향에 끌렸던 발걸음이 다시 맑은 향으로 돌아오고 있었습니다. 그날 밤 레시피 노트에 적었습니다. 공개 시식회, 결과 팽팽, 여론 우리 쪽으로 기울음, 리뷰 조작 정황 공개, 구청 언론 확인, 그리고 굵게 썼습니다. 맑은 향은 오래 남는다. 결국 기억이 이긴다. 시식회가 끝난 뒤에도 국솥은 한참 동안 뜨거웠습니다. 사람들이 떠나고 난 자리엔 빈 그릇과 젓가락 소리만 남았지만 내 가슴은 여전히 끓고 있었습니다. 윤채는 끝까지 자리를 지켰습니다. 사람들이 하나둘 떠난 뒤 그녀가 내 앞으로 다가왔습니다. 사모님, 축하드려요. 그녀의 목소리는 담담했습니다. 결국 이기셨네요. 사람들이 기억을 택한 거겠죠. 나는 그녀를 똑바로 바라봤습니다. 너도 알지 않니? 국물은 향으로만 지키는 게 아니다. 사람 마음이 모여야 지켜지는 거다. 그녀는 잠시 웃었습니다. 맞아요. 그래서 전 제 방식대로 마음을 모으려 했던 거예요. 사모님처럼 기억에 의지하지 않고 저는 기록과 홍보에 의지했죠. 그녀의 눈빛은 흔들리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그 속엔 미묘한 피로가 깔려 있었습니다. 마치 스스로도 싸움이 너무 길다고 느끼는 사람 같았습니다. 며칠 뒤 임대인 박만석이 다시 찾아왔습니다. 은하 사장, 잔치 잘 봤어. 솔직히 나도 놀랐네. 이렇게 사람들이 모일 줄은 몰랐거든. 그는 한참 동안 머뭇거리다 말을 꺼냈습니다. 재계약 조건 다시 얘기하자고. 임대료 올리는 건 나도 사정이 있어서 그랬지만 여론이 이 정도면 내가 억지로 흔드는 건 손해일 것 같네. 나는 속으로 한숨을 돌렸습니다. 국물로도 막지 못했던 압박이 결국 사람들의 힘으로 막힌 순간이었습니다. 집으로 돌아와 레시피 노트를 펼쳤습니다. 시식회 후 윤채, 담담한 태도, 임대인 조건 완화 제한, 그리고 굵게 썼습니다. 승부는 향으로만 나는 게 아니다. 신뢰로 난다. 창밖에서 맞은편 간판 불빛이 여전히 켜져 있었습니다. 나는 그 불빛을 보며 중얼거렸습니다. 윤채야, 내 국물이 끌어모은 게 있다면 내 국물은 지켜낸 게 있다. 결국 오래 남는 건 지켜낸 것뿐이다.
겨울이 다가오자 다시 사람들이 국물을 찾기 시작했습니다. 문 앞에 줄이 생겼습니다. 하얀 입김 사이로 은하내 국물 먹으러 왔다는 말이 들렸습니다. 나는 국자를 들고 오래된 습관처럼 국을 떴습니다. 맑은 김이 올라와 손님들의 얼굴을 감쌌습니다. 리뷰에도 변화가 생겼습니다. 다시 옛날 맛 그대로 깔끔하고 시원하다. 이 국물 아니면 허기가 채워지지 않는다. 낯선 계정 대신 익숙한 손님들의 목소리가 화면을 채웠습니다. 나는 그것들을 보며 처음으로 안도의 한숨을 내쉬었습니다. 윤채 가게도 여전히 불은 켜져 있었습니다. 그러나 예전처럼 사람들로 가득 차 있진 않았습니다. 그녀는 가끔 내게 고개를 끄덕였고 나도 짧게 답했습니다. 우린 서로를 인정한 셈이었습니다. 다만 승부의 무게는 분명했습니다. 이 골목에서 사람들의 마음은 다시 우리 집으로 돌아왔습니다. 임대인 박만석도 태도를 바꿨습니다. 은하 사장, 재계약은 그대로 가. 임대료는 이번엔 안 올릴게. 내가 이 골목에서 괜히 미운 놈 될 순 없잖아. 그 말에 나는 그저 고개만 끄덕였습니다. 장사는 국물로 하지만 지켜내는 건 결국 사람들의 신뢰라는 걸 깨달았으니까요. 어느 날 정복자 어르신이 와서 말했습니다. 은화야, 내 국물은 이 골목의 뿌리다. 누가 뭐래도 사람들은 결국 뿌리로 돌아온다. 그 말에 나는 미소를 지었습니다. 그리고 속으로 중얼거렸습니다. 그래, 맑은 국물은 오래 남는다. 결국 기억이 이긴다. 그리고 나는 끝까지 지켜냈다. 그날 밤 레시피 노트 마지막 장에 적었습니다. 오늘 다시 줄 선 손님들, 리뷰 회복, 임대인 조건 완화, 그리고 굵게 썼습니다. 나는 국물로 이겼다. 향으로 이겼다. 신뢰로 이겼다. 주방에 홀로 남아 국솥을 바라봤습니다. 김이 고요히 피어올랐습니다. 그 향 속에 30해의 세월이 담겨 있었습니다. 무너질 뻔했던 순간도, 흔들렸던 마음도 이제는 모두 국물 속에 녹아 있었습니다. 나는 국자를 들어 다시 맑은 국물을 떴습니다. 그리고 스스로에게 속삭였습니다. 내 국물은 아직 살아있다. 그리고 앞으로도 끓을 것이다.